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의 훈련에서 현대소설 파트를 맡게 된 최광웅쌤, 웅쌤 국어의 최광웅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현대소설과 관련된 거를 선생님과 함께 시작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쌤이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설, 이것만 알면 답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답을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사실상 소설을 공부하면서 소설을 위한, 소설을 잘하기 위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이 알고 싶은 거죠. 솔직해져야죠. 그죠? 그래서 쌤이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가장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소설을 잘 읽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답을 잘 찾는 거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론 그러려면 소설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설을 잘 읽어서 답을 찾아내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자, 먼저 쌤이 이것만 알면 답이 본다라는 강의에서 너희들한테 소설을 어떻게 접근해서 답을 끄집어내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 5가지를 소개할 건데 쌤 강의, 즉 이번 강의를 듣고 너희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말할게. 이번 강의를 듣게 되면 무조건 반드시 소설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물론 잘 들어야지. 쌤 들었는데 안 찾아져요. 그러면 안 되겠지? 잘 들어야 돼. 쌤이 이야기하고 공지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했다면 너희들은 소설에서 답을 찾아질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첫 번째 전략부터 함께 갑시다. 자, 소설 출제 요소들을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이 요소에 맞는 전략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요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너희들한테 당부하고 갈게. 현대소설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몇 년 전이었나요? 한 드라마에서 한 남자가 여자랑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문득 쭉 뽀뽀를 해버려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여자가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때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왜? 방심. 여기서 여자가 피식 웃으면서 서로 이제 그거 이제 드라마 속 얘기인데 만일 실제였다면 이 딱이 날아가고 막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났겠지.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그 남자가 에릭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일이야.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야? 바로 방심이라는 거야. 현대소설과 관련해서 많은 아이들이 방심을 해. 왜냐면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주로 뭘 것 같아? 고전이랑 문법이야. 여러분 많이 깔려져 있는 강의는 가장 많은 게 고전이랑 문법이야.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대소설 부분에서는 이건 뭐 안 해도 돼. 뭐 조금 해도 그냥 다 맞춰.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클 텐데 이게 바로 방심이라는 요소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는 요소들 말고 요거는 조금 덜 할 거야. 요거는 좀 놓치겠지 하는 부분들에 딱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너희들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현대소설이 조금 되는 아이도 상관이 없고 되는 아이 혹은 안 되는 아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 모든 아이가 공통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현대소설 방심하지 말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강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인물의 성격 및 태도와 관련된 것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인물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한다. 무엇이다? 인물이다. 여러분들 이미 소설 공부를 조금 했거나 어떤 책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자들은 알겠지만 무엇보다도 인물에 대한 거야. 제일 첫 번째 무엇?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물이죠.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야 그거 뭐 강동원 나오네, 야 그거 뭐 설현이 나오는데 어떤 등장하는 인물에 따라서 우리는 드라마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그것은 소설이라는 것은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물의 무엇이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출제 요소가 바로 인물적인 출제 요소라는 거죠. 어떻게? 인물의 성격.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자, 어떻게 적용될까? 다 미소소설에서 혹은 위글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알맞은 건 알맞지 않은 것. 이게 그냥 첫 번째 문제라는 거야. 즉, 쌤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완전히 이야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걸맞는 공부와 지금 현재 수능에서 국어에서 현대소설을 다 맞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야. 됐죠? 두 번째, 이거야. 인물이 나왔으면 그들끼리 갈등을 하겠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거 아니야?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일단은 가장 크겠고요. 인물과 사회도 있겠고 다양한 갈등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사건의 의미와 역할 혹은 그 원인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야. 다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물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갈등과 사건.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질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작품의 적용을 통해 어떻게 그 근거나 모습들을 찾아내는지를 쌤과 오늘 함께 할 거야. 끝까지 가시고 집중하셔야 돼. 알겠어요? 자, 세 번째, 소설의 주제, 작자의 혹은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이 형태가 되는데, 자, 잘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또는 굉장히 많은 출제자들이 건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작가의 의도적인 부분이야. 그냥 물론 담소설을 읽고 혹은 가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를 골라라. 이런 방식은 아니겠죠. 감상 혹은 밑줄 친 다양한 형식과 문제로 바꾸어서 작가의 의도를 추측하게 하는 문항들이 많이 있어. 자, 이거는 쌤이랑 실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문제는 여기에 포함돼. 이 문제의 출제 요소는 뭐야?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에 따라 오셨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결국은 누구에 대한 혹은 무엇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 요소가 매우 클 것이다. 자, 너희들이 소설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 다 읽어야 됩니까? 이거 다 읽어야 맞춥니까? 왜? 읽기 싫거든. 이게 바로 너희들의 마음 아니니? 이 길잖아. 그지? 근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읽고 몇 개 했는데 막 답이 나와. 아, 그럼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본인은 괜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야. 본인이 읽지 않고 답을 맞추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 되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쌤한테 물어봐. 다 읽지 않고 답이 맞아지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확인받고 싶은 거지. 그게 사실은 있어. 그게 현대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지점 중에 하나인데 많은 아이들이 소설을 읽을 것인가 덜 읽을 것인가 혹은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오늘 드릴게요. 그것은 결국은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지 적게 읽어야 되는지 뽑아서 읽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가장 큰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강의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 소설을 읽어서 막 감동을 받고 아 재밌다 이렇게 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답을 끄집어내려고 그랬지. 답을 끄집어내는 독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주제 갈등, 인물이 결국 문제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읽기 학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할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려볼게. 자, 그 다음엔 뭐가 되겠니?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단계별로 한 2단계 정도로 나눠요. 그러니까 읽을 때 3단계 거쳐서 독해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4단계 거쳐가지고 독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면 이게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배경 및 소재의 기능은 결국 배경과 소재가 중요시 되는 소설이 있고 그게 좀 덜 되는 소설이 있어. 그 작품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배경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그게 문제가 될 거거든. 왜냐면 그게 문제니까. 소재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소재가 앞에 나오는 소재, 중간, 끝. 그러니까 나오는 지문 자체에서 2번, 3번 반복돼. 그 소재 문제 반드시 나온다. 이런 거야. 만일에 소재가 별로 안 나와. 그건 안 나와. 그래서 3번, 4번째부터 단계는 이게 가장 기본, 모든 소설에 적용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 다음이야. 자, 그 다음에 서술 시점. 우리가 이 서술 시점과 서술 방식을 2가지로 묶어가지고 원래 반이 이야기를 해. 쌤이 원래 묶으려다가 굳이 하나를 나눈 건데 서술 방식은 시점, 문체, 표현 효과 여기 방식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시점만 따로 문제가 내는 경우가 있고요. 다시 시점만 따로 뽑아서 문제가 내는 경우가 있고요. 서술 방식으로 서술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 해가지고 이거를 문득 꾸려가지고 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만 체크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쌤 쉽잖아요. 저 이거 서술상 특징은 항상 거의 맞추는데 그런데 문제는 틀리게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100% 언제든지 현대소설 문제를 다 맞추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돼. 이 현대소설만큼도. 그래서 화법부터 소설까지 그 모든 전범위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해결해 놔야 우리는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너희들이 워낙 얼추 대충 해가지고 대충 맞자가 아니잖아. 우린 지금 대충 해서 대충 맞자가 아니잖아. 정확하게 하시오. 마지막이야.
독자의 감상. 그럼 요거는 이제 시점, 문체, 표현 방법, 구성 방법과 관련된 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독자의 감상이 바로 여러분들 감상 관점 문제야. 감상 관점과 관련된 거야. 그죠? 내재적 관점이냐 혹은 외재적 관점이냐 관련된 것들이야. 요게 이제 최근 수능 들어서 조금 기출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과거의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부분들이고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는 뭐 늘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 내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감상 관점 문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물론 내신은 안 하는 친구는 상관이 없겠지만 하는 친구들의 경우. 그죠? 그다음에 주제, 반응, 감상 방법의 적절성, 장르로의 전환. 이게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 최근에 바뀌고 있는 어떤 신수능 경향에 맞춘 부분들. 그러니까 현대소설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조금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신수능 때문에 그래요. 소설이 예전에는 어땠죠? 그냥 작품 하나로 가지고 나와서 그냥 인물 물어보고 사건 물어보고 서술상 특징 물어보고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단 말이야.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의 수능은 소설이 2편이 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장르의 변환이 걸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복합으로 정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 대한 다양한 문제성과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너희들은 고전과 문법은 다 맞추는데 현도소설에서 문제가 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됐니? 자, 오늘 그러면 소설 출제 요소에서 정말 중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될 너희들이 치루어지게 될 수능에서 반드시 써먹게 될 전략 5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소설을 맞추게 되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문제부터 확인한다 전략이에요. 자, 5전략이 지금은 뭐 한 거야? 어떤 문제가 출제된지를 알았어. 다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았어. 그러면 전략 5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한 나의 자세와 전략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한다. 국어를 공부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제 먼저 봐요, 본문 먼저 봐요. 그거는 정말 많이 질문하는 너희 스스로도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어떻게 보면 또 답이 달라. 이게 쌤도 이제 운동을 집 하다가 안 해가지고 이제 몸이 보이냐? 운동을 예전에 좀 할 때가 안 하니까 이제 근육 쫙 빠지대. 운동을 할 때 이게 트레이너들이 PT라고 그러지. 걔네들마다 말이 달라. 어떤 애는 뭐 이렇게 해야 뭐가 붙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복근이 걔네들마다 달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도 독해하는 거라든가 문제를 보내는 이런 것들도 어떤 쌤들은 야 됐어 그냥 네 멋대로 해. 어떤 쌤들은 뭐 문제 굉장히 말이 많아. 근데 사실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하나는 뭐냐면 문제부터 확인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으로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꼭 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부터 확인하지 않았을 때 답이 틀리게 된다.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효과적인 전략과 방식 중에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고 답의 근거에 접근하는 게 높다라는 거야. 맞아?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어떤 강사들은 어차피 지문을 고른 다음에 문제를 뽑은 거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야.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문제의 답을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본문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정확도와 그다음에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기억해. 그러면 문제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또 형식적으로 막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애가 있어. 그냥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확인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본문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본문을 다 읽을 것인가 적게 읽을 것인가 그랬잖아. 문제를 확인해야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문제를 확인해야 이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지 적게 읽어야 되는지 뽑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으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문 내용과 유형을 통해서 감상 포인트를 잡아야 돼. 감상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게 뭐야? 감상이 아니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 감상은 느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를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 포인트를 잡는 거죠. 문제를 먼저 확인해서 문제 풀 포인트를 지문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언급하는 나왔네요. 인물은 핵심 인물이고요. 단어는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분석에 초점이 된다. 자, 정리됐니? 제일 처음에 문제를 먼저 읽는데 그 첫 번째 문제를 읽는 이유는 감상 포인트, 즉 문제 해결 포인트를 잡고 인물의 동그라미 치고 반복 소재, 반복 단어의 동그라미 치자. 반드시 동그라미 치자. 반드시 밑줄 긋자. 체크하자. 눈으로 확인하고 대충 가려고 하지 말자.
보통 많은 아이들이 소설은 대충대충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가지고 어떻게 딱딱딱 왜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답이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함정이 한번 딱 나오면 그냥 뭐 그 문제 그제서야 나 손재수 좀 안 되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셔야 돼. 문제에 볼 수 있는 눈. 됐어? 자, 두 번째 전략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전략 2. 빠밤. 작품 속에 서술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상상한다. 물론 쌤 아까 감상하지 말라며요. 여기서 감상하지 말라는 거는 그 짧은 시간에 느끼고 생각하고 뭐 깨닫고 교훈을 가져라가 아니고요. 머릿속에는 그려야죠. 머릿속에는 그려야죠. 왜? 문제를 잘 풀기 위해. 쌤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상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작품 속에 서술된 상황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소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뒤에도 나올 건데 결국 말과 서술이에요. 인물들의 대화이거나 아니면 인물들의 행동과 서술을 나타내는 서술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맞아? 포인트를 잡아가며 읽어야 돼요. 속도를 완급 조절하면서 읽어야 돼. 서로 인물들의 대화를 나누는 파트와 이야기가 진행되는 서술나는 파트를 구분 지어가지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술된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구조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비문학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소설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설도 비문학처럼 읽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구조적으로 뭐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고 뭐는 어떤 다음에 정리가 되고 그래서 소설 문제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가 하나 뭐니 다음은 위 소설을 다음처럼 구조화했을 때 해가지고 박스 3개 치고 화살표 그리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읽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상상하라는 게 뭐 자기가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구조화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야.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먼저 확인해서 어떻게 한다? 문제 먼저 확인해서 문제 해결 포인트의 전략과 인물 동그라미, 소재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조하면서 흐름 잡기. 됐어. 그래서 지문에 언급한 내용에 너무 급급해서 올바른 감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니? 여기에서 말한 내용에 따라가면 안 되고 자꾸 숲을 보려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장면화라고 그랬어. 장면화. 소설의 내용에서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장면화해서 의도하는 바를 계속 추측하는 것. 그런데 결국은 구조, 장면 이게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회상 장면을 가능성이 많음으로 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가 있는데 앞뒤 내용이 어색한 경우다. 요령이야. 보통 이제 많은 아이들이 좀 마음이 급할 때, 소설에서 마음이 급할 때, 쌤, 그런 거 말고, 좀 이런 방법 없어. 왜냐면, 시간은 없어. 점수는 올리고 싶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이게 너희들의 마음이야. 그죠? 시간은 없고, 열심히 노력은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점수는 내고 싶어. 이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해. 이것만 봐. 이거 나와. 이런 강의를 자꾸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도를 가기보다는 그런 거에 좀 쏠리는, 물론 이해해. 시간이 없는 자들의 경우에는 그지? 이거 소설 읽을 때 회상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가거나 뒤에서 앞으로 가거나 보통 앞에서 뒤로 가겠지. 이랬을 때 회상 장면이 나오면 중간에 내용이 붕 떠. 그러니까 머릿속에 쭉 있는 갑자기 내용이 막 연결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거의 80% 이상의 회상이야. 혹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야. 기억해. 자, 그러면 됐네. 자, 문제 확인. 그 다음 작품 속 상황 구조. 자, 세 번째 전략 무엇이다? 사건, 갈등의 원인. 자, 결국은 무엇이다? 전략 세 번째는 갈등이다. 전략 세 번째는 무엇이다? 갈등이다. 에? 자, 문제 봤죠? 인물과 소재 체크했죠? 구조화 시켰죠? 그 다음에 갈등 포인트를 잡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갈등 문제라고 했을 때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갈등의 중심을 확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지? 그래서 소설은 사건과 그로 인한 갈등, 인물들에 대한 대응 방식 이야기로 봐라. 무엇입니까?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응 방식이 나오고 이 대응 방식을 통해서 사건의 해결 과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대응 방식에서 머무르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어떤 애가 이런 질문을 해. 시하고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는 전문이 나오죠. 근데 소설은 어떻게 되죠? 전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이 잘려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전체 부분들 중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인 거야. 그게 발단이 될 수도 있고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절정이 될 수도 있어. 그지? 물론
발단 파트가 갖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발단, 절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출률이 높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설 구성 단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전체 구조를 파악하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대응 방식과 관련된 이 갈등의 원인을 그 구성 단계에 맞춰서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들이 단순하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산을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외우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걸 갈등별로 혹은 사건별로 정리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왜? 문제가 거기에 맞게 출제가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구성 문제에서 내가 다시 다룰 텐데 뭐냐면 발단에서는 갈등이 시작되니? 야 말해봐. 시작되니? 아니죠. 발단에서는 물론 다른 서술도 바로 시작된 서술도 있긴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구성 단계적으로 보면 발단에서는 인물이 나와. 배경이 나와. 그게 발단이라는 구성 단계 역할이야. 그다음에 전개가 되면 어떻게 되니? 전개가 되면 어떻게 되니? 사건의 실마리가 제공된다고 그래. 다시 사건의 실마리가 제공된다고 그래. 사건의 실마리는 마지막 아니야. 아니요. 그건 사건 해결의 실마리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실마리는 주로 전개 혹은 위기에서. 전개 혹은 위기에서. 그렇죠? 전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배경이 나오는 발단에 이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뭐 좀 더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사건의 실마리가 전개에서도 많이 나와. 그다음에 위기, 발단, 전개. 발단 전개 때 위기가 되면은 사건의 실마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건의 실마리에서 심화가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 발단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개가 많죠. 위기에서는 심화가 되겠죠. 뭐가? 갈등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겠죠. 절정은 최고조. 그 다음에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겠죠. 단순히 구성 단계별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문에서 발단을 주거나 절정을 줬을 때 선택지에 갈등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결국은 그 말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준비하다? 갈등은 어떻게 준비한다? 구성 단계하고 오버랩 시켜서 준비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짜자. 자, 따라서 갈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소설의 주제하고 직결되고 또 뭐하고 직결할 수 있어야 된다? 작품 속 다시 소설의 구성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선택지의 내용이다. 됐니? 자, 네 번째 전략 가보자. 네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과 태도. 아까 등장인물의 동그라미를 먼저 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재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구조화 시켰죠. 그 다음에 무엇이 갈등인지 그 갈등을 구성 단계와 연결시켰죠. 그럼 마지막이 무엇이야?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단계 무엇이야? 등장인물의 성격 태도를 파악하는 정리가 되는데 요거는 첫 번째 전략일 때 같이 해주면 좋겠죠. 어떻게? 제일 먼저는 긍정과 부정을 따지셔야 돼요. 반드시 누구의 서술자의 시각에서 분석하셔야 돼요. 다시 글 속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나왔어.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 부정적 인물인지 긍정적 인물인지 부정적으로 그리는지 긍정적으로 그리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영화에서도 어떤 인물이 나왔어. 근데 그 인물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 되게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는지 얘를 조금 나쁘게 그리고 있는지 혹은 어떤 풍자의 대상인지 그것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적인 측면이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 사건이나 갈등을 대하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 또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 자,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인물 부분은 두 가지만 해결하자. 첫 번째 해결 전략 무엇이다? 부정과 긍정을 보자. 쌤,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뭘 어떻게 봐? 그 인물들에 대해서 행동과 태도에 대한 그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긍정으로 보는지 부정으로 보는지는 서술어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서술어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나 혹은 드라마에서도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조금 더 나쁘게 그리는 요소들은 뭐예요? 표정 같은 데서 나오죠. 막 약간 좀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나쁜 역할들을 맞이해 그런 역할들을 맡는 애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약간 표정도 야비하잖아. 지겨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 요런 사람들 그러면 소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는 뭐 칼로 그 여자 죄송합니다. 나 왜 이러지? 그는 뭐 돈을 훔쳤다. 그의 표정에서 뭐 무슨 살기가 느껴졌다. 이거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 표정, 행동 이런 거에서 찾아. 두 번째는 뭘 찾는 거야? 대화와 행동에서 그에 대한 성격과 의도, 태도를 보는 거. 첫 번째 뭐 부정규정 찾기. 대화 태도 미치. 그러면 아까 전략이라서 이미 동그라미 인물의 이름은 걷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긍부정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전략 네 번째는 떨어지네. 그지?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이 너무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너무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이거 전략 다섯 번째만 잘 알고 있으면 일단 하나는 일단 무조건 맞춘다고 보셔야 돼. 하나는 무조건 맞춰.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이거는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한테 검증된 객관적 사실이야.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쌤 고마워요. 쌤 때문에 하나는 맞춰요. 라는 애들이 얼마나 많게요. 서술상 특징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했을 때 비교. 얘가 나오면 무조건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술상 특징과 관련돼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 서술상 특징과 관련된 부분. 이것만 잘 해결하면 사실상. 첫 번째 봐봐. 서술상 특징을 일일이 분석하며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일일이 분석하며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서술상 특징을 답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을 거야. 실제로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보통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은 대화보다 서술이 많다, 문체가 어떻다, 시점이 어떻다, 표현이 어떻다, 굉장히 다양한 서술상 특징들이 나왔을 텐데 그때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분석해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분석해서 볼 수도 없거니와 볼 필요도 없거니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돼. 내가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문학도 그런데 사실 소설도 그래요. 소설도 그래. 특히 이 문제를 풀 때의 전략 중에 하나야. 너희들 핸드폰, 휴대폰 있니? 있겠죠. 휴대폰 살 때 설명서 줘 안 줘? 주죠. 봐 안 봐? 안 봐요. 안 보지. 안 볼 거야. 그런데 핸드폰 샀어이. 휴대폰 샀어이. 그런데 여기에 버튼 색깔이 무지개야. 그런데 대리점에서 그거 함부로 누르면 안 돼. 큰일 나요. 설명서 보고 눌러. 그랬어. 설명서 봐 안 봐? 그래도 안 보지 니들은. 그래도 안 보지. 그런데 뭔가 진짜요? 설명서를 볼 건 아니니. 그렇게까지 하는데 누르면 터진대. 볼 건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설명서를 볼 때 니들이 그걸 첫 글자의 첫 장부터 읽을 거냐고. 아니잖아. 무지갯빛 버튼 찾을 거 아니냐. 목차 보고. 그리고 그것만 딱 읽을 거 아니야. 설명서 그렇게 잘 찾아 읽는 아이들이 왜 우리 국어 문제는 잘 찾아 읽지 못하냐 이거야. 그게 포인트란 얘기야. 이거를 마치 설명서에서 필요한 버튼만 찾아 읽어야 될 것을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어가 싫고 짜증나고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찾아야 돼. 서술상 특징 문제는 뭐다? 찾는 거다.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나오면 그걸 본문에서 찾을 수, 쌤 안 찾아줘요. 안 찾아지지 처음엔. 그런데 몇 개만 해보시면 돼.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그게 찾아져 라는 것만 몇 개만 훈련을 한다면 그 훈련의 방법만 그게 몸에 체득하면 된다면 나머지는 껌이야. 어떻게 문제가 어려워져도 유형만 바뀌어질 뿐이라는 거지.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야, 핫도그. 갑자기 핫도그 먹고 싶다. 소세지는 똑같아. 빵도 똑같아. 그런데 포장지만 오늘은 보라색 포장지, 내일은 분홍색 포장지, 그 다음 날은 금색 포장지. 핫도그 맛이 바뀌냐? 포장지가 달려진다고 핫도그 맛이 바뀌냐? 안 바뀌잖아. 똑같은 거야. 그거구나. 단 훈련을 해야지. 왜? 금색이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게 핫도그를 즐길 수 있게. 야, 어떻게 금색 포장지 어떻게 맛이 다르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노란색 포장지, 노란색 포장지도 오케이. 분홍색 포장지도 오케이.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국어라는 거지. 그게 현대 소설에서도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지. 정리해. 적용해. 자, 뭐에 적용해? 서술상 특징 문제를 적용해. 이 특징 관련된 것들 적용하고 그 다음에 소설을 확인시켜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라고 너희들 머릿속에 박아버릴게. 너희들 머릿속에 훈련을 시켜버릴게. 자, 서술사 시점과 관련된 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점 문제는요. 정말 중요하다. 제일 먼저 뭘 찾자? 나를 찾자. 다시 한번 뭘 찾자? 그렇지. 나를 찾자. 뭐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야. 그리고 많은 인강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한 번 정도는 뭐 들어봤을 거야. 나 찾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가 그냥 등장을 해.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다시 1인칭 시점이라. 왜? 나가 있으니까 서술을 하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가 나왔으니까 그건 그냥 1인칭이라고. 그지? 근데 내가 나와서 만일에 내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 주인공이고, 내가 내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관찰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지 내가 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못 찾겠어요. 이러더라고 또. 이거 백날 설명해봐야. 아니? 나가 있으면 서술 시점이 뭐 1인칭이 됐는데 나가 있는지 없는지가 또 안 보여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을 했다는 얘기야. 야, 무슨 말인지 아니? 수영 코치가 자유형을 이렇게 막 멋있게 폼을 가르쳐줘.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딱 팔만 이렇게 하고, 아, 어려워. 수영할 수 있어? 본인이 물에 빠져야지. 물도 좀 먹어야지. 해봐야지. 아, 쌤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쌤 하는 것처럼 돼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려주고, 안 찾아줘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본인이 안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돼. 밥상을 차려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김에다가 올려가지고 쌈 싸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어떻게 먹는 방법까지 알아. 그럼 그거 쌈 싸가지고 먹는 건 니들이 먹어야지. 에? 이게 입에다가 떠 넣어서 이게 씹는 것까지 이렇게 어금니까지 해줘요. 이건 아니지.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많이 연습해야 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훈련이요. 알겠어? 그러면 나오는 거는 안 찾아지면은 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걸 잘 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내면을 말하는 건 내 감정과 정서 따위가 들어가야 돼. 내 감정과 정서 따위가 없고 자꾸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 그럼 관찰이 되는 거야. 나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건 3인칭이래. 그럼 나가 없다라는 건 주로 그녀 아니면 어떤 대상의 인물만 나와. 보통 3인칭 관찰자는 거의 없어. 많이 흔치 않아. 있기는 있지. 여기서 그러니까 작품은 많은데 우리 문제에 나오는 게 흔치 않다고요. 관찰자가. 보통 1인칭 주인공이나 관찰자 아니면 전지적. 세 개가 많이 나오고요. 그중에 더 꼽으라면 관찰자랑 전지적이랑 주인공 정도가 가장 기출률은 좀 높아. 이건 알아둬. 왜냐면 너희들은 이런 요령을 좋아하니까. 알아두고 가. 그죠? 자, 두 번째. 서술 방식이야. 이건 너무 쉽다 그런데. 왜? 따옴표는 보이잖아. 아무리 소설을 읽기 싫어도 눈으로 따옴표가 많은지 적은지는 보이잖아. 따옴표가 많으면 뭐가 되는 거야? 큰 따옴표가 대사가 많은 거야. 대화 중심의 소설이야. 서술성 특징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해놓고 선택지에 대화 중심이다라고 해요. 따옴표가 적으면 서술은 행동 중심이겠죠. 이거 몰라? 이거 모르면 물에 빠져.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이거는 해야지. 자, 서사는 주로 무엇이다? 자, 시간의 흐름이다. 자, 어떻게 선택지에 나와? 다음 유서들에 대한 혹은 유서들의 서술상 특징을 알맞은 것이라고 해놓고 주로 시간의 흐름을 통해 혹은 서사의 방법을 통해 혹은 묘사가 두드러지며 묘사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묘사라는 것은 그림 그리듯 구체적인 서술이다. 근데 이것도 애들이 또 이해를 못해. 그림 그리듯이 뭐예요? 요즘 아이들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그림 그리듯 한다라는 건 뭐냐면 마치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얼굴, 분홍빛 섀도우를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는 표현 방식을 묘사라고 그래. 그럼 쉽죠? 그죠? 그다음 설명은 외양성 그냥 그대로.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예쁘다. 아예 그냥 설명적인 진술을 하는 건 설명이야. 그러면 소설에서 자, 서술이 많은지 대화가 많은지 서사가 많은지 묘사가 많은지 설명을 많은지가 두 번째 서술 방법이요. 세 번째는 문체라는 게 나오는데 문체는 뭐만 보면 돼? 문장의 길을 보면 돼. 다시 문장의 길을 보면 돼.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길다, 만연체, 혹은 부드럽고 장황하다, 혹은 호흡이 길다라고 이야기해. 문장이 짧다, 간결체, 딱딱하고 건조하다, 혹은 호흡이 짧다라고 이야기해. 즉 문장의 길이하고 정리돼. 그 다음은 이제 사투리, 현재형, 구어체, 대화체 이게 다야. 즉 소설의 서술상 특징과 관련된 것들을 한 큐에 딱 정리를 해놓으면 얘들아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가 다 맞출 수 있다니까. 쌤을 좀 따라오래니까. 사투리는 뭐요? 주로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성격 자체를 암시하기도 하고요. 생동감과 이 현장감이라는 게 뭐야? 배경이 부산이야. 그런데 표준어를 써. 에이, 현장감은 떨어지겠죠. 배경이 부산이니까 부산의 사투리를 썼을 때 현장감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투리. 특히 여러분 좁아요. 아따, 아그야.
일로 좀 와보라. 그 올해 몇 살이냐. 뭐 이런 말투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혹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생생함 같은 것들을 더 드러내기에 사투리의 사용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 선택지 어떻게 이게 다 나온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메이드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온 거야? 선지에 사투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뭐 생동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됐어? 현재형도 쌤 뭐가 달라? 현재형은 왜 생동감이냐면 그는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밥을 먹는다. 눈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현재형이 좀 있어요. 구어체는 실제로 말하는 말투. 안녕 밥 먹었어 이게 구어체야. 대화체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다른 걸로 이제 문어체라는 옆에다 이것도 써. 문어체라는 게 있어. 문어체는 현대소설에서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문어체는. 문어체는 뭐겠니? 주로 고전소설. 뭐뭐 하니라, 뭐뭐 하오라, 뭐뭐 하니까, 뭐뭐 하리오리까, 뭐뭐 왈 이런 것들이 문어체야. 그죠?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주로 구어체와 대화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표현하기가 좋겠네요. 됐네요. 자, 그럼 마지막이죠. 소설 전개 방식. 요거 마지막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소설 전곡하면서 마무리 좀 쳐보자. 자, 전략 5번째의 마지막입니다. 소설 전개 방식. 전략 5가지가 다 같다. 전략 5가지 중에서 소설 전개 방식, 서술 방식 4개를 우리가 본 거야. 자, 순행과 역순행이 있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긴 할 거예요. 어차피 구성 파트에서 하긴 할 거야. 순행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수차적으로 중요하다. 추보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해. 그럼 시험에서 추보식 구성을 통해 혹은 추보식 방식을 통해 소설이 진행되고 있으면 라고 했을 때 시간 순서에 따른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주인공의 의식에 떠오르는 감각이나 상념이라는 게 뭐야? 깊은 생각, 다른 생각, 기억, 연상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소설되는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개연이 없어. 나는 맞다. 나 어제 너무 스키를 많이 타가지고 지금 허리가 뻐근하지. 이거 아니야. 이건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은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막 진행되는 거야. 배고파. 맞다. 나 숙제할 거 있는데. 맞아. 나 지금 지각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지금 순간순간 생각되는 의식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막 나열되면서 서술하는 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 서술상 특징에서 의식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 혹은 뭐 인물의 정서나 내면이 그려지며 이렇게 나온다는. 이해돼? 중요하다. 그러면 얘들아, 쌤이 지금 너희들한테 폭포수처럼 막 혹시 쌤 너무 빠른데 천천히 돌려서 읽어. 돌려서 들어. 천천히 하면 이거 천천히 되잖아 이거. 천천히 되고 몇 번 반복해도 들어. 쌤이 인강이 좋은 이유는 이거야. 내 맘대로 막 빨리 해도 됐어. 그렇다고 내가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속도에 대한 완급 조절하세요. 이게 현강 때는 아이들이 내가 빠르니까 막 빨라서 막 적느라고 막 정신없는데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풀으면 되잖아. 천천히 또 들어. 나는 막 빨리 할 테니까. 야, 소설 전개 방식 기억했어? 적용해봐. 적용하면서 5가지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머릿속에 있어? 쌤 바로 보여요. 바로 보이지. 이 오라질련 뭐 이런 거 보이잖아. 지랄병 이런 거. 이거는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 이렇게 써 있는 거다. 얘들아. 작품이 써 있는 거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 주로 이제 비속어나 사투리에서 여기도 중간에 막 사투리가 막 나오거든요. 사투리나 비속어의 사용. 아까 사투리나 비속어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사투리나 비속어 같은 것들이 사용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인물의 성격 파악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흔하죠. 운수 좋은 날에서의 김첨지입니다. 김첨지라는 사람의 성격과 계층이 그려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런 말들. 그지? 바로 이거 사투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라질련. 이런 어떤 비속어라든가 사투리의 사용을 통해서 먼저 하는 뭐가 많니? 이렇게 대화의 형식이 많구나. 나는 있냐 없냐? 나는 없어. 그러면 3인칭이겠고 뭐라고 말했어? 김첨지는 후려갈겼다. 이건 행동이 나왔네. 그런데 눈시울이 뜨끈뜨끈했다. 사흘전부터 남편을 졸랐다. 이건 행동인 거. 내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사줄 수도 있고 알려면 모르겠다. 거의 이거는 생각보다는 행동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냐. 그의 행동은 그걸로 끝이지 않았고 서술어가 쭉 나오다가 김첨지의 마음이나 내면 같은 것들이 드러나. 그죠? 자, 비는 왔음이리라 나오면서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신지 못할까? 나왔죠.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철없고 싫었습니까? 처음에 둘째 것 만족이었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김첨지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 그다음에 대화가 많구나. 그지? 그다음에 그의 성격이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 드러났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거지. 아, 지금 내가 말한 전략들이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렇게 찾으면 문제가 나는 위 작품 속에서 위 작품에 드러난 김첨지에 대한 설명도 되고 혹은 또 뭐도 될까? 혹은 뭐도 될까? 서수상 특징도 되고 그려지는 거죠.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오늘은 나가지 말고 제발 있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쭉쭉쭉쭉. 이건 인물들의. 나는 없으니까. 아, 별거 아니구나. 그럼 문체 관련된 것은 짧아 길어. 짧아 길어. 짧잖아. 간결체네. 호흡은 짧네. 아, 지금 내가 말한 거대로 너희들이 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좀 약속드리고 싶어. 이거 하나만 같이 약속하고 싶어. 소설을 오늘 하나 풀었어. 문제 3개 나오잖아. 문제 3개인데 하나 서사상 특징이, 하나 인물 문제, 하나 갈등 문제야. 근데 지문은 좀 길어. 이걸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5가지 전략과 서술상 특징 4가지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 문제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지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찾아봐. 문체 찾고, 그 다음에 서술 찾고 다 찾아봐. 문제 양이 많은 게 아니야. 보통 아이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막 다 풀려고 그래. 다 풀 거야 막 이래. 마음이 급한 아이들 다 푼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찾아보세요. 오늘 너희들한테 약속드린 것, 약속했으면 좋겠는 것, 서술상 특징, 그 다음 소설에서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가, 소설의 답을 찾는 전략 5가지. 머릿속에 익히고, 이거는 이 전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직접 수영, 물에 빠지라고 그랬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소설 여러분들을 푼 걸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게 실제로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해보는 거야. 자유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르쳐줬다면 그걸 가지고 진짜 수영을 해보는 너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운동을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부딪히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쌤과는 진짜 소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가지고 각 소재별로, 주제별로, 그리고 각 작품의 구절별로, 각 중요한 소설별로 나뉘어가지고 다음 강부터 적용하는 연습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실전 소설까지, 실전 심화 수능 작품까지 건드리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